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 즉 possibility의 수의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어떤 경우의 값을 가질 가능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확률 이론은 통계학, 수학 등에 주로 이용되지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 복잡한 체계의 내재된 구조를 파악하여 어떤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은 통계학,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확률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안 매인할 확률이 얼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분의 1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길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요.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내가 200년 안에 죽을 확률이요. 애석하지만 100%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통계학 수업에서 A를 받을 확률 얼마입니까? 50%, 20%, 90%다 생각하고 계시죠? 다음은 확률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아마 사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왜 사상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합쳐져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건 그러면 개별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의 합집합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사건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PRA 이렇게 쓰겠죠. 또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PRB 이렇게 쓸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는 뜻은 A만 일어나거나 B만 일어나거나 또는 둘 다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이것은 교집합이라서 캡, 영어로는 intersection. 이것은 합집합은 컵 또는 union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얼마죠? 확률이 0이라고 표현하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얼마입니까? 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반반이다.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러면 확률은 0.5입니다. 이걸 보시면 확률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경우의 수로, 어떤 경우에는 상대 도수로, 어떤 경우엔 주관적 확률로 이런 확률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확률을 구하는 방법,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0.5. 2분의 1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그 중에 앞면이 한 가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셨죠. 그래서 앞면의 경우의 수하고
한 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 앞면 뒷면에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만 나오나요?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또는 동전이 반쪽이 돼서 반은 앞면, 반은 뒷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동전을 던졌는데 날아가 버려서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궤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수학은 이러한 궤변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기 전에 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모든 경우의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본 공간을 정의합니다. 표본 공간은 sample space라고 하고 줄여서 저희가 약자로 S라고 씁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이렇게 동전이 서는 경우, 반쪽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공정한 동전이라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S는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이론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면은 H고 뒷면은 T입니다. 영어에서 앞면은 헤드라고 이야기하고 뒷면은 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HT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률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맑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내일 맑다는 하나니까 3분의 1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일도 3분의 1, 그 다음 날도 3분의 1, 계속 똑같이 모든 날의 날씨가 맑을 확률이 3분의 1이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눈 오는 날이 빠졌다고요? 그러면 눈 오는 날 더하면 4분의 1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것은 경우의 수 개념입니다. 이 경우의 수 개념으로 확률 계산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의 가능성이 똑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거나 흐리거나 비 오다가 모든 경우가 가능성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 개념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맑은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지금까지 기상도를 보고 예전에 이런 기상도를 갖고 있던 날들은 다음날 날씨가 맑았더라 또는 비가 오더라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날씨가 맑을 확률, 비 올 확률들을 계산하죠. 예, 다음은 추진수가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칠 확률이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요. 왜냐하면 안타를 치거나 범타를 치거나 삼진당하거나 포볼 중에 하나니까 넷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된다면 모든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똑같겠죠.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과거의 그 선수의 타율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타율이 4할이었다, 3할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은 상대 도수의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상대적인 빈도수,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비올 확률 1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올 확률 10%, 오늘 비가 올 확률이 10%다. 그 뜻은 오늘 24시간 중에서 뭐 한 2시간 반 정도 비가 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주 지역에 비 올 확률이 10%다. 이런 것이 전주 지역의 10% 되는 지역에 비가 온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비가 온다라는 것은 강우량이 측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mm 이상 오는 경우에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강우량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비가 안 온 거죠. 이렇게 강우량이 측정될 정도로
비가 오는 경우가 이제 비가 온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비올 확률 10%라는 것은 이렇게 강우량이 측정되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 번인 경우, 예, 그런 뜻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너비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확률을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통계학 A를 받을 확률이요. 이것을 경우의 수 개념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학점은 A나 B나 C나 D, F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내가 통계학 수업을 들어본 전에 경험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통계학을 10번 들었는데 그 중에 6번을 A를 받았다. 통계학은 이번에 처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도수의 개념으로 구하기도 힘들죠. 또 상대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30% 정도 되는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가 B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A를 받을 확률은 30%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스스로 나는 좀 이런 과목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A를 받을 확률이 50%가 넘을 거야. 또는 나는 이런 과목에 자신이 없어서 A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확률도 역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확률이라 할 수 있다. 즉, 확률이라고 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정의하는 것을 확률의 공리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 수학 용어인데요. 엑시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사실을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가 있는데요. 이 정리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이죠. 정의는 우리가 당연히 증명이 필요 없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 부분이 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정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때 정의는 직선의 각도는 180도이다 이런 것이 정의가 될 것이고요. 공리라고 하면 한 직선상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있으면 그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공리가 될 것입니다. 예, 교재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일단 0에서 1 사이의 값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체 집합의 확률은 1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S는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서로 배반인 집합 A1, A2, AN까지 있다고 하면 그런 A1, A2, AN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xclusiv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자,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요.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의 합집합의 확률들은 각각 확률의 합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률의 개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확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A 또는 B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A가 이길 확률이 0.7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B가 이길 확률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만약 여러분 지금 0.3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률의 조건을 다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교재 59쪽에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성질은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C는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와 B가 서로 배반인 사건일 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0이다. 서로 배반인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공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 파이가 돼서 공집합의 확률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것의 합집합의 확률은 A 확률하고 B 확률을 더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겹쳐진 부분을 한번 빼주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준 것이다. 만약에 A의 집합이 여기 있다고 하면 A 여집합은 나머지가 되고요.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1이니까 이것의 확률은 1에서 이것의 확률을 빼준 것이 되겠죠. 자, A와 B가 배반일 때,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라고 했었죠. 이 1번에서 보시면 이 뒷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서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A와 B가 배반이면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 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재 60쪽에 예제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통계학에서는 확률론에서는 카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생긴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가지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럽,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숫자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J, Q, K, 잭, 퀸, 킹 이렇게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3장이 네 가지 무늬이기 때문에 모두 52장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카드가 하트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요것이죠. 52장 중에서 13장이요. 또는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일 확률은 이걸 뽑는 것이죠. 52장 중에서 4장 또는 13개 중에서 하나인 경우죠. 자, 세 번째 문제, 하트이거나 에이스일 확률은 하트이거나 에이스일 확률. 그러면 하트인 것 플러스 에이스 더하면 이 부분이 한 번씩 겹쳐지기 때문에 52분의 17에서 52분의 1을 빼서 52분의 16이 됩니다. 다음 예제 2번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카드가 하트가 아닐 확률입니다. 그러면 하트가 아닌 경우니까 전체 1에서 52분의 13을 빼주면 되겠죠.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가 아닐 확률은요. 에이스는 넉 장이니까 1에서 52분의 4를 빼주면 될 겁니다. 세 번째, 하트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닐 확률은 하트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닐 확률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에서 아까 했던 하트이거나
에이스인 그런 52분의 16을 빼주시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세 번째 확률은 실제로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수학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표시하면 이런 뜻인데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럼 이 여집합이 가까우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는 이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A가 있고요. A의 여집합은 이 파란 부분이죠. 또 그리고 B의 여집합도 파란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은 이 진하게 파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A와 B 합집합도 구해볼까요? A와 B 합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여집합은 이 하얀색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하고 이 파란색 부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이 각각 들어가고 교집합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확률 문제에서 재미난 예제인 몬티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츠 메이커 딜이라고 하는 게임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 뒤에 있는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한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나머지 두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두 개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 참가자가 어떤 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쇼 진행자가 나머지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싹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참가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선택한 것을 바꾸실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원래 선택했던 문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은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답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미국에서 교수 100명을 모아놓고서 실제로 이것을 질문했는데 정답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한 선택을 안 바꾸겠다. 그냥 한번 처음 선택했던 것을 안 바꾼다고 하면 내가 자동차를 받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문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바꾸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받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 3개가 있고 1번에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 두 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 선택하면 사회자가 어디를 보여줄까요? 뭐 이 문을 열어봐 주겠죠. 그러면서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디를 바꾸는 거죠? 3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가 나와서 꽝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2번을 처음 선택했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어느 쪽 문을 열어줍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쪽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받게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이쪽 문을 열을 테고 저는 옮기게 되면 여기 선택하니까 자동차를 받게 됩니다. 즉, 세 가지 경우 중에 2번은 자동차를 받게 되고 1번은 꽝이 됩니다. 확률 얼마 됩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원래 안 바꾸는 경우에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바꾸는 경우에는 확률이 3분의 2가 됩니다. 놀랍죠? 보통은
안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쇼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바꿨어요. 그 이유가 사회자가 무슨 트릭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바꾸는 경우에 확률이 2배가 됩니다. 이 몬티올 문제는 굉장히 유명해서 21이라고 하는 블랙잭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MIT 교수가 천재 수학과 학생들을 데리고서 라스베가스를 터는 이야기인데, 터는 건 아니고 가서 게임을 해서 돈을 따는 거죠. 그런 것에 관련된 영화인데, 주인공한테 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설명을 잘하니까 스카우트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옵니다. 예, 다음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A를 받을 확률,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평가가 30%로 A를 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성적 A를 받을 확률은 30%죠. 그런데 새로운 조건이 들어왔어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S카기도 0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A를 받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달라지겠죠.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추가됐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는 것을 컨디셔널 프라이티,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확률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확률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A의 확률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럼 A가 전체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는 교집합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A분의 AB 교집합, A분의 AB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B 확률로 나눠준 것이죠. 그림으로 보시면요. B가 일어났습니다.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전체죠. A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교집합밖에 없기 때문에 B분의 AB 교집합, B분의 AB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빈칸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A가 들어간다 그랬죠.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밑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B가 들어가겠죠. 자, 세 번째, D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C가 발생할 확률. 예, 교집합의 확률을 뒤에 걸로 나눠준다 그랬죠. 여기 D 확률입니다. 자, C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D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을 뭘로 나눠준다고요? 예, C 확률 나눠주면 됩니다. 예, 다음은 좀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요걸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예, B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A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다시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60페이지의 예제입니다. 남학생이 30명, 여학생이 20명 있는 반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24명이고 안경을 안 쓴 남학생은 6명, 안경을 쓴 여학생은 6명,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은 14명이었다.
이렇게 표시해져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표로 표시하려면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자, 남학생이 30명, 여학생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이 24명, 안경을 안 쓴 남학생이 6명, 안경을 쓴 여학생은 6명,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이 14명. 이래서 안경을 쓴 사람은 30명, 안경을 안 쓴 사람이 20명, 전체 50명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5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안경 낀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50명 중에 24명이죠. 뭐라고 표시하냐면 안경도 썼고 남학생이니까 안경도 썼고 그리고 남학생입니다. 50분의 24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작위로 한 학생을 뽑았는데 남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건이 들어온 것이죠.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남학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0명이죠. 이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24명이니까 이 확률은 30분의 24가 될 것입니다. 자, 표시는 이렇게 되죠. 남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안경을 썼을 확률. 그러면 여기가 교집합의 확률이고 조건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방금 50분의 24 계산했었죠. 그다음에 남자일 확률은요. 50명 중에 30명이니까 50분의 30입니다. 50분의 24를 50분의 30 나눠주면 50, 50 약분되고 30분의 24. 아까 이야기했던 30분의 24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구한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한 거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러한 조건부 확률일 때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왜요? B가 사건 A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전혀 관계가 없죠. 자, 또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와 같다고요? 독립이면 서로 관계를 안 미치니까 이게 B 확률과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B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의 확률 이렇게 쓰면 독립이면 이 값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A로 바뀐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써집니다. 즉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축구 우승할 확률이 0.4라고 합시다. 또 야구를 우승할 확률이 0.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 다 우승할 수도 있겠죠. 둘 다 동반 우승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축구가 우승하는 것과 야구가 우승하는 것은 서로 독립이죠. 그러니까 둘 다 우승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0.4 곱하기 0.5에서 0.2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독립과 배반을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0입니다. 독립이면 각각의 확률이 곱이고 배반이면 0입니다. 이 독립과 배반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재 61쪽의 예제입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이렇게 A도 작동을 하고 B도 작동을 해야지만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병렬 연결은 이 시스템은 A나 B 하나만 살아 있어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살아 있어도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A도 살아 있어야 되고 B도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기계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A 확률 곱하기 B 확률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러한 병렬 연결에서의 작동 확률은 A가 살아있거나 B가 살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합집합의 확률로 표시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빼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확률과 B 확률이 0.9라고 하면 이러한 직렬 연결이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은 얼마로 계산되냐면 0.9 곱하기 0.9해서 0.8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병렬 연결이라고 하면 이것의 작동 확률은 A의 확률과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0.9가 됩니다. 이번에 병렬 연결을 하나 더 연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동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살아있거나 B가 살아있거나 C가 살아있거나 그러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합집합의 확률이고요. 그러면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더하기 C 확률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들을 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더해줍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A와 B와 C의 합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교집합이 겹치기 때문에 교집합을 한 번씩 빼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 번 겹쳤는데 빼줄 때도 세 번 빼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만약에 A, B, C가 작동될 확률이 다 0.9로 동일하다고 하면 이 병렬 연결이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더하기 C 확률 그리고서 두 개씩 교집합 확률을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개가 다 작동할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얼마일까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집합 확률을 이용해 주는 것이죠. A와 B와 C 합집합의 확률은 1에서 이것의 여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집합이 하나씩 들어가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A 여집합, B 여집합, C 여집합의 교집합인데 이 A, B, C가 서로 독립이라고 본다면 이 교집합 확률은 이렇게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A 여집합 확률 얼마입니까? A의 확률이 0.9니까 이 값은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동 확률을 정리해 보면 1에서 1-0.9, 0.1의 3승해서 0.9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병렬 연결을 하나 더 더하면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하나 더 더하면요. D까지 있다고 하면 눈치채셨죠? 0.0001이 돼서 0.9999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